내 노은사와의 마지막 수업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교수님 댁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서재 창가에 서서 땅에 떨어진 분홍빛 히비스커스 꽃잎을 내다보곤 했다. 수업은 화요일마다 아침 식사 후에 시작되었다. 주제는 인생의 의미였다. 교수님은 자신이 인생에서 얻은 경험들을 가지고 강의에 나갔다. 성적 평가는 없었지만 매주 구두 시험이 있었다. 나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리고 이따금 교수님의 머리를 베개 위에 편안히 괴어드린다든지 흘러내린 안경을 코 위로 다시 밀어드려야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와 함께 작별의 키스를 해드리면 점수를 더 주셨다. 교과서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사랑, 일, 공동체 사회, 가족, 나이 든다는 것, 용서, 후회, 감정, 결혼, 죽음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수업은 아주 짧았다. 겨우 몇 마디 말로 끝나버렸다. 졸업식 대신에 장례식이 치러졌다. 졸업 시험은 없었지만 배운 내용에 대해 긴 논문을 제출해야 했다. 그 논문이 바로 이 책이다. 모리 교수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했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내가 바로 그 학생이었다. 교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1994년 여름의 일이었다. 되돌아보면 모리 교수님은 그 전부터 나쁜 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았던 것 같다. 아마 춤추는 것을 그만둔 바로 그날일 것이다. 내 노은사는 예전부터 춤을 굉장히 좋아했다.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었다. 로큰롤, 빅밴드, 블루스. 그는 전부 다 좋아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그 환하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곤 했다. 늘 멋진 춤을 추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교수님은 언제나 혼자서 췄으므로 파트너가 누가 될지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 모리 교수님은 매주 수요일 밤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교회에서 열리는 무료 댄스 파티에 갔다. 조명이 번쩍이고 스피커가 웅웅대는 소리 사이로 모리 교수님은 하얀 티셔츠와 검은 운동복 바지를 입고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 학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무슨 음악이 나오든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지미 핸드릭스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는 각성제를 먹은 지휘자처럼 그 음악에 맞춰 양팔을 마구 흔들며 등판에 땀이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빙빙 돌면서 트위스트를 추었다. 그 댄스 파티에 오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또 대단히 훌륭한 저서를 몇 권이나 낸 유명한 사회학 박사라는 사실을 몰랐다.
젊은이들은 그저 정신 나간 노인네쯤으로 생각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교수님은 탱고 음악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대를 독차지하며 열정적인 남미 사람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야단이었다. 춤이 끝나자 모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렀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 후 얼마 안 있어 교수님은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었다. 그는 60대가 되자 천식이 심해졌다. 숨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루는 찰스 강가를 걷다가 찬바람이 불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을 쉴 수 없었다. 교수님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그러다 몇 년 후에는 걷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교수님은 이유 없이 비틀거렸다. 또 어느 날 밤에는 극장 계단에서 쓰러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이쯤 교수님은 70대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연로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수군대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신의 내면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는 나이가 많아서 아픈 것과는 다른 그 이상의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늘 힘이 없었다. 잠을 자는 것도 힘들었다. 그리고 죽어가는 꿈도 꾸었다. 그는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의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교수님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했다. 의료기구를 등 뒤에 꽂고 내장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아무런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자 마침내 어떤 의사가 근육 생체 조직 절편 검사를 하자며 장단지에서 근육을 약간 떼어냈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는 입원까지 해가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특별히 고안된 의자에 앉아 온몸에 전류를 흘려보내 신경 반응을 조사하는 검사도 했다. 정밀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어요. 그 의사는 검사 결과를 훑어보며 말했다. 교수님이 물었다. 왜요? 무슨 병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지? 마침내 1994년 8월, 어느 후덥지근하던 날, 모리 교수님과 그의 부인 샬럿은 신경외과 진료실로 불려갔다. 의사는 그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루게릭 병이라고 알려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걸렸다고 했다. 이는 척수신경 또는 간뇌의 운동세포가 지속적으로 서서히 파괴되고 이 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위축되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 불명의 불치병이며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어쨌든 치명적인 신경계통의 질환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게릭병을 고치는 치료법은 없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을까? 교수님은 반문했다. 주변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죽을 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난 죽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그 의사는 거의 2시간이나 앉아서 교수님 부부의 질문에 끈기 있게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루게릭 병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작은 책자까지 주었다. 마치 이 노부부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병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갑게 햇볕이 내리쬐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여념이 없었다. 어떤 여자는 주차 미터기에 돈을 넣으러 달려갔고 또 어떤 이는 식료품 봉지를 들고 바쁘게 걸어갔다. 샬럿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쳤다.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은 것일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비는 또 어떻게 충당하고? 한편 모리 교수님은 아무 일 없는 듯 잘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세상이 멈춰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나 있을까?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교수님은 힘없이 차 문을 열면서 나락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이제 어떻게 하지? 교수님이 그 해답을 구하고 있는 동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병은 점점 더 그를 압박해왔다. 어느 날 그는 차고에서 차를 빼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걸로 운전은 끝이었다.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야 했던 그는 지팡이를 사야 했다. 그것으로 자유롭게 걷는 일도 끝이었다. 교수님은 정기적으로 수영을 다녔는데 어느 날 더 이상 혼자서는 옷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구해서 풀장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리고 수영복을 입고 벗을 때 도움을 받았다. 탈의실에서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하려 애썼지만 결국 그들의 눈은 모리 교수님에게 쏠렸다. 그것으로 프라이버시는 끝장났다. 1994년 가을, 교수님은 언덕 위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 캠퍼스에 마지막 학기 강의를 하러 갔다. 물론 강의는 취소할 수 있었다. 대학 측에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겪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이나마 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세요. 라며 말이다. 하지만 모리 교수님은 꿈속에서조차 강의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30년 이상 그에게 집과 같았던 강의실로 비틀비틀 들어갔다. 지팡이를 짚고 걷느라 의자까지 가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마침내 의자에 앉자 그는 안경을 벗더니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말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젊은 친구들, 여러분 모두 사회심리학 강의를 들으러 여기 모인 줄로 압니다. 나는 20년간 사회심리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들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전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 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걱정된다면 강의 과목을 변경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선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비밀들은 모두 밝혀졌다. 루게릭 병은 촛불과도 같다. 그 병은 신경을 녹여 몸에 밀랍 같은 것이 쌓이게 한다. 이 병은 다리에서 시작되어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허벅지 근육이 제어신경을 잃게 되면 자기 힘으로만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더 심해져 몸통 근육이 제어신경을 잃게 되면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다. 결국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환자는 목에 구멍을 뚫고 튜브로 호흡해야 한다. 하지만 완벽하게 말짱한 정신은 무기력한 몸속에 갇혀 버리게 된다. 몸으로는 그저 눈을 깜빡이거나 혀를 빼물 수 있을 뿐이라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냉동 인간처럼 자기 살 속에 갇히는 꼴이 된다. 병이 난 시점부터 이렇게 되기까지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담당 의사들은 모리 교수님에게 앞으로 2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보다 더 빨리 끝이 오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시한부 생명이라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나오던 그날,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사라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낼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시름시름 앓고 싶지 않았다. 또 죽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죽음을 삶의 정점이 될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고 싶어 했다. 그는 누구나 죽는다. 기왕이면 죽음을 가치 있는 일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했다. 교수님은 스스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바로 인간 교과서로 말이다. 생명이 사그라지는 날을 천천히 참을성 있게 연구하시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죽음을 배우시오. 그는 삶과 죽음, 그 좁은 여정을 잇는 마지막 다리를 걸어가리라고 결심했다. 가을 학기는 빨리 지나갔다. 그와 함께 복용하는 약도 늘어갔다. 정기적인 치료도 받았다. 간호사들은 힘이 빠지는 그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집으로 왔다. 그들은 계속 근육을 운동시키려고 우물에서 펌프질하듯 다리를 앞으로 굽혔다 뒤로 제쳤다 하기를 반복했다. 또 마사지 전문가가 일주일에 한 차례씩 들러 계속해서 뻣뻣해지는 몸을 풀어주려고 애썼다. 또한 모리 교수님은 명상 선생님들을 만나서 눈을 감고 생각을 좁혀갔다. 이 세상이 들이쉬었다 내쉬는 호흡 하나로 줄어들 때까지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인도로 올라서다가 도로에 쓰러졌다.
그 후 지팡이는 보행기로 대체되었다. 몸이 약해지면서 화장실 출입이 몹시 힘들어지자 커다란 소변기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소변을 볼 때 양손을 짚고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소변기를 들어줘야 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몹시 당황할 것이다. 특히 교수님의 연배라면 더더욱.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가까운 동료가 찾아오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보게, 나 소변 좀 봐야겠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려나? 괜찮겠어? 손님들은 그가 소변을 보는 동안 소변기를 들어주고는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에 오히려 놀라곤 했다. 사실 교수님은 문병객들의 방문을 몹시 즐거워했다. 그는 죽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토론하는 모임을 운영했다. 그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죽음을 얼마나 겁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자신을 동정하지 말고 찾아와 주거나 전화해주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자신과 의논해달라고 했다. 모리 교수님은 언제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늘 고민거리를 의논하곤 했다. 그 모든 상황에도 교수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친절했으며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는 죽어간다라는 말이 쓸모없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새해가 오고 또 갔다. 교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해가 자신의 마지막 해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이제 휠체어를 썼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있었다.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함께 강의를 하던 동료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는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 있담?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멋진 말을 해주는데 정작 주인공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하니 말이야.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주 멋진 생각을 해냈다. 그는 주변에 전화 몇 통을 건 후 날짜를 잡았다. 어느 추운 일요일 오후,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모리 교수님 댁에 모였다. 각자 멋진 말을 했고 교수님께 경의를 표했다. 몇몇은 울었고 몇몇은 소리내어 웃었다. 마샤라는 이름의 여자는 다음과 같은 시를 바치기도 했다. 내 사랑하는 사촌형부, 당신의 늙을 줄 모르는 가슴은 마치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여린 세쿼이아 나무처럼. 모리 교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그리고 평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가슴 벅찬 이야기를 그는 그날 전부 할 수 있었다. 그의 살아있는 장례식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사실 교수님 생애의 가장 특별한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질 찰나였다.